네, 오늘은 세금 없이 5억 원을 계좌이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. 내가 자녀한테 5억 원을 계좌이체 해주는 거예요. 이 계좌행위 자체에 대해서 거부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있는데 과정이 정의롭다면 결과도 정의롭겠죠? 그럼 그 구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집은 한 채 있어야 그래도 살만하잖아요. 월급을 모아가지고 집을 살 수 있으면 아주 좋겠죠. 근데 내가 열심히 모으고 있는데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고 있잖아요. 물론 앞으로 더 오르게 될지 떨어질지는 저도 모르지만 많은 분들이 오를 거라고 생각하시더라고요. 그러면 이렇게 시세가 올라가는 자산은 초기 시점에 증여하는 게 유리하거든요. 물론 시세가 계속 올라간다는 전제로 말씀을 드리는 거죠. 그러면 월급의 증가가 아파트 상승을 못 따라간다고 생각하니까 빨리 자녀한테 아파트를 살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싶어 하시죠. 이때 아파트를 알아보러 갔죠. 자리가 좋아 보이죠. 딱 요 집을 사고 싶은 거예요. 자녀 입장에서. 부모님 입장에선 저 집을 자녀한테 사주고 싶은 거죠. 이때 가격은 10억이래요. 저 아파트 여기. 그럼 얼마 필요할까요? 은행에서 대출은 50% 해준대요. 5억만 있으면 되겠네요. 자녀한테 물어봤죠. 너 돈이 얼마 있냐? 5천만 원밖에 없대요. 그러면 이 5천만 원으로 뭘 할 수 있을까요? 취득세 정도는 납부할 수 있겠네요. 중개 수수료랑. 그럼 이 모자르는 5억을 증여한다면 증여세는 얼마일까요? 현금 5억을 증여할 정도라면 당연히 5천만 원 공제는 그 전에 썼겠죠? 어쨌든 이런 경우에 증여세가 9천만 원이에요. 상당히 큰 금액이죠. 그러면 이렇게 증여세를 부담할 수 없을 때 저 집을 사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? 갭 투자를 하면 되겠죠? 내 돈은 5천만 원밖에 없잖아요. 증여 받으려니까 너무 증여세가 많이 나오고 이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. 이 집에서 내가 이 집을 샀지만 이 집을 부모님께 전세로 드리는 거죠. 부모님의 전세 자금은 5억. 이렇게 드리면 저는 분명 이 집을 샀잖아요. 얼마 들었죠? 은행에서 5억, 부모님께 5억. 그럼 내 돈은 취득세만 납부하면 되겠네요. 이렇게 가능하겠죠? 이때 주택 취득자금 조달 계획서는 제가 지난번에 한번 강의를 했지만 세부적인 거는 어떻게 작성하면 될까요? 자기 자금은 0이에요. 차입금, 금융기관 대출액 50% 담보대출 받았잖아요. 5억. 그리고 또 뭐죠? 부모님이 전세로 들어오셨잖아요. 5억. 그럼 자금 조달 계획이 끝나네요. 지난번에 상담 오셨던 분이 그러시더라고요. 이렇게 하면 국세청에서 가만히 있나요?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을까요? 아주 이상하게 생각해요. 근데 우리가 이상한 거래를 못 하나요? 부모와 자식 간의 자금을 빌리고 빌려주는 이 거래를 용인하지 않나요?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죠. 다만 원칙적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건 예외적으로 인정할 여지는 있다는 거예요. 이상하지만 뭔가 상식에 맞지 않지만 그 실질적인 거래와 유사하게 처리할 수 있고 그 거래를 준용할 수 있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도 있다는 거죠. 심지어 전세금이 8억이에요. 그렇다면 3억이 남죠. 이 3억으로 제가 또 다른 집의 전세 자금으로 써도 되겠네요. 왜냐하면 제가 살 공간에 부모님이 지금 살고 계시잖아요. 그러면 이 전세금 제 마음대로 받을 수 있나요? 10억짜리 아파트의 전세금은 도대체 얼마일까요? 그 기준이 되는 걸 세법상 이 시가라고 하는 거예요. 이 시가란 의미가 뭐냐면요. 어쨌든 기준점이라는 건데 과세 당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. 이런 거래에 대해서 과세를 하려면 그 기준점이 있어야 돼요. 그 기준으로 삼는 게 시가예요. 얼마가 시가인가요? 이 시가를 뭐 이렇게 찾아보시면서 상징세법상, 소득세법상 이 시가 규정, 부당행위를 부인하는 그 시가 규정이 있거든요. 그걸 준용해서 막 혼자서 계산해 보시죠. 그러면 절세할 수 있을까요?
절약할 수 있나요? 절약은 좀 가능하겠네요. 절세가 될지 모르겠어요. 정말 중요한 게 뭘까요? 이 시가라는 걸까요? 물론 시가 중요하죠. 그럼 시가가 얼마죠? 내가 매매한 금액의 50%를 곱한 다음에 이자율을 곱한 그 값이 시가인가요? 아니면 아파트 단지 앞에 있는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실제 우리 집 옆집이, 그 아파트의 옆집이요, 실제 전세가 일어났을 수도 있잖아요. 그게 시가인가요? 도대체 어떤 게 시가죠? 그 기준을 분명히 해야 되겠죠. 결국 세법상 정해져 있는 시가 못지않게 그 부분도 상당히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. 우리가 실제로 증여를 받았다면, 증여세가 얼마였죠? 9천만 원이었죠. 9천만 원을 다 줄이려고 하면 안 돼요. 9천만 원 중에 일부는 쓰셔야지 실제로 9천만 원이 줄어들 수 있겠죠. 그러면 이걸 물어보시던데,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이전해 놓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? 저는 이런 거를 가까운 전문가를 찾아가지고 물어보신 다음에 실행하시는 게 더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. 결국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걸까요? 시가가 중요한 걸까요? 아니면 계좌이체 내역을 남기는 게 중요한 걸까요? 아니면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중요할까요? 이 상황을 누군가한테 설명할 때는요, 어떻게 가서 설명하죠? 어떤 정황적인 증거가 필요한 거예요. 이런 사실이 실제라고 보일 수 있는 정황적인 근거. 실제로 주민등록을 여기에 부모님 이전을 해놓고 사실은 부모님이 시골에 있는 조그만 주택에서 거주하시는 거예요. 이 경우를 예를 들어 볼게요. 부모님은 감기 걸리시면 어디로 갈까요? 시골에 있는 가까운 병원에 가시겠네요. 그 병원 기록을 과연 모를까요? 저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. 그럴 수 있다는 거죠. 예를 들어서 이렇다는 거예요. 저는 많은 상황 중에 일단 하나를 예를 들어 본 거예요. 그리고 이런 부분까지 가능해요. 어떤 경우냐면요, 여기 요 집 있잖아요. 내가 사고 싶은 이 집에 마침 부모님이 살고 계시는 거예요. 나는 그 집을 사고 싶은 거죠. 어떻게 사면 될까요? 대출과 부모님의 전세 자금으로. 이런 경우가 실제 모 장관 후보자님이 했었죠. 결국 된다는 건가요? 맞아요. 된다는 건데 준비를 아주 다각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. 왜냐하면 국세청은 충분히 이상하게 볼 테니까. 네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